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무엇인가? 진실이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북한군이 파병이 돼서 싸우고 있다는 뉴스도 들리고 또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여전히 있고. 이것은 조금 의심스럽다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러시아라고 하지만 가장 정확한 발음은 라스야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러시아라는 표현을 안 써요. 로시아 이렇게 하거든요. 이 그 포로라고 보이는 사람이 말을 할 때 로시아라고 하지 않고 러시아라고 하거든요. 뭐 제가 러시아에 와서 뭐 어떤 훈련을 받고 이런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라고 하는 발음을 하는 거 보고요. 이거 혹시 뭐 좀 다른 맥락이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경제와 역사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신들을 모시고 그분의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 신과 대화. 오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두 나라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3년 됐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그 사이에 뭐 다양한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올해 진짜 이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이 끝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요즘 벌어지고 있는 현황도 궁금하고, 거기에 두 나라는 도대체 왜 싸우는 건지 뒤늦게 관심 갖는 분들은 그 왜 싸우는 거야? 라는 의문도 또 가지실 법하여 그 이야기까지 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주제에 가장 적합한 러시아 전문가를 모셨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학과의 류한수 교수님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교수님은 뭐 유럽 전체에 관심이 많고 그게 전공이시지만 요즘 특히 이 러시아 예.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은 외신들도 막 찾아보면서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관심 있는 분야니까. 예. 우리는 이제 보도가 조금 좀 뜸해지긴 했는데. 예. 개인적으로 제가 그 2025년 올해에 과분하게도 그 한국 슬라브 유라시아 학회장을 맡게 됐거든요. 슬라브 유라시아 그게 이제 러시아와 동유럽권.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슬라브권이라고 하면 역시 이제 가장 굵직굵직한 예. 나라 민족 하면 당연히 러시아고 우크라이나인데 예. 이 두 나라가 3년째 전쟁을 하고 있고 수많은 비극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그런 지역을 연구하는 어떤 학회의 장이 되면서 네. 더더욱더 그 갈등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절실하게 다가오고요. 그러네요. 어쨌든 간에 이 전쟁에 관한 조금이라도 정확한 사실을 우리나라 분들에게 좀 널리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이 분야는 그 러시아 관련해서 전문가들을 저희도 좀 모시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저는 유독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깊숙이 더 연구하시는 전문가일수록 예. 뉴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말은 노골적으로 표현은 안 하시지만 쏟아지는 뉴스들이 다 진실이 아니야 라는 뉘앙스를 깔고 계신 것 같아서 뭐 저분만 저러실 수도 있겠다 싶은데 다른 분도 그래요. 그래서 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정확히 누구의 말씀인지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요.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무엇인가? 진실이다.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알아내는 것이 항상 어렵지만 특히 전쟁 중에는 더 어렵다. 더욱더 어렵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그래서 각종 프라파간다가 난무하기 때문에 정말로 평소에 그 팩트란 것을 평소에도 알기 어려운데 전시에는 더더욱더 이게 어렵기 마련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황 이런 것도 왜곡이 있어요? 그리고 뭐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서로 다 승리라고 그렇긴 주장하는 하죠. 경우도 하죠. 있고요. 또한 이 전쟁을 하고 있는 두 당사자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인데 이 관계가 정말로 복잡합니다. 두 나라 사이가 그러니까 보통 뭐 모든 그 국가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어떤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중에서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정말로 복잡한 애증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편향이라고 할까요? 음. 어느 한쪽에 말에 섰을 때 휘둘리기 쉬운. 예, 맞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한일 관계가 우리 되게 예, 복잡하고 미묘하고 예. 그런데 예. 생각해 보면 외국의 서양의 어떤 다른 사람이 한국 이야기를 들었을 때와 예, 일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전혀 다른 정보를 얻게 되잖아요. 예. 비슷한 건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프로님께서 지금 한일 관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뭐 그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시민들이 예.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접했을 때 예. 아무래도 우리 그 경험을 그쪽에 투영해서 피해- 하게 되거든요. 공격받은 피해자에게 아무래도 예, 동정심이 더 가죠. 우리도 공격을 하기보다는 받아본 역사가 예. 더 많은 나라라서. 그래서 이제 복잡한 관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해하자면 이해하려고 하면은 가장 그 뭐랄까 효율적인 방법이 역시 자기의 경험을 투영해서 보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예를 들면 한반도고 예. 러시아는 일본이다 예. 내지는 뭐 중국이다 뭐 이런 식의 그 약소국과 강대국의 관계 예. 뭐 이런 게 보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어떤 뭐랄까요 해안도 있을 수 있지만 또한 그 전혀 다른 맥락에 있는 두 나라의 관계를 우리식의 경험, 우리식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네. 이게 반드시 뒤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야, 흥미롭네. 예. 일단 오늘은 그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정보들이 많이 왜곡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또 매우 흥미롭고 예. 두 나라 사이가 일방적으로 공격자 내지는 피해자 예. 내지는 강한 나라 약한 나라 예. 예. 이런 단순 구도는 아닐 수 있다는 예. 것도 재밌는데 하나하나 풀어보죠. 그럼 정보들 중에 뭐 어떤 게 조금 좀 왜곡될 수도 있고 마음에 좀 걸리세요. 특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북한군이 예. 파병이 돼서 예. 싸우고 있다는 뉴스도 들리고 또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여전히 있고 그렇죠. 뭐 포로가 잡혔다는 얘기도 들리고 뭐 예, 그런 예. 어떻게 그 뉴스들은 어떻게 좀 파악하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게 북한군이 아니면 인력이 그 전쟁에 파견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전투에 참여한다고 하는 말이 나온 지가 벌써 2달, 3달 가까이 되고 있고요. 예. 그 사이에 많은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은 뭐 제가 뭐 정보기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접할 수 있는 그 매체를 통해서 얻는 간접적인 아니면 그 일부분의 지식일 뿐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최대한 보수적으로 북한군의 파병에 관한 그리고 어떤 포로에 관한 얘기를 그러니까 의심하면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네. 최근에 가장 그 강력한 증거로 나온 것이 결국은 그 북한군 포로가 나왔고 예. 2명이 그 포로가 되었고 우크라이나 측에서 예.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을 대동하고 신문을 예. 했고 예. 그 동영상이 나왔죠. 근데 그 동영상이 상당히 뭐 길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우크라이나 측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그 짧게 끊어서 일부를 뭐랄까요 그 공개를 했는데요. 네.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정말로 이제 좀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물론 이제 그것이 맞을 수도 있는데 예. 아니면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보고 아니라면 실제 예. 북한군 병사가 아니라 예. 우크라이나 쪽에서 조작한 영상일 수 있다? 뭐 조작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최대한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하게 유리한 그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상당히 의심의 범위가 예. 넓으시네요. 네, 그래서 들어보죠. 예. 제가 뭐 그것이 다 조작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조금 의심스럽다는 이상하다. 부분이 어떤 있을 포인트가 텐데요. 그러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러시아라고 하지만 부르죠. 예. 그 러시아 사람의 그 가장 정확한 발음은 라스야거든요. 라스야이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것을 자기네식으로 표기할 때 예. 로시아라고. 로시아.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러시아라는 표현을 안 써요. 이걸 로시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 질문을 던질 때 네. 처음에 러시아라고 물어봅니다. 예. 그러면은 그 부상당한 북한 병사가 예. 처음에 못 알아들어요. 그죠. 그들에게는 러시아라는 예. 단어가 익숙지 않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 질문을 못 알아듣고 있다가
이 신문하는 사람이 아차 싶어가지고 러시아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알아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병사가 북한군이 리얼한 북한- 북한군일 예. 가능성이 높죠. 북한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요. 예. 근데 그 뒤에 또 그 신문을 하다가 이 그 포로라고 보이는 사람이 말을 할 때 러시아라고 하지 않고 러시아라고 하거든요. 아, 스스로 자기는 예, 자기가 예. 진술할 때는 예, 예. 뭐 제가 러시아에 와서 뭐 어떤 훈련을 받고 이런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 장면이 영상으로 공개됐어요. 예, 예.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처음에 이 분이 러시아란 말을 못 알아듣는 부분에서는 그걸 보고 이분이 진짜로 그러니까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전투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높구나 생각을 했는데 했는데 조금 뒤에 이 그 문제의 인물이 자기 그 발언을 하면서 러시아라고 하는 발음을 하는 거 보고요. 이거 혹시 뭐 좀 다른 맥락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정말 북한군이었으면 끝까지 예. 러시아라고 발음했어야 맞지. 그렇죠, 그렇죠. 예. 처음에는 알아듣지도 못했던 러시아라는 단어를 예, 예. 자기가 진술하면서 러시아라고 발음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만약에 그 뭐 말을 할 때 예. 일본 그러지. 그렇죠. 뭐 니혼이란 말은 사실 쓰지 그렇죠.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다 뭐 조작이다 아니면 진실이 아니다가 아니라 상당히 그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네. 있는 그대로 믿기는 쉽지가 않다. 우크라이나의 의도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의도는 아마 이럴 것입니다.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일 텐데요. 러시아가 북한을 끌어들여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으니 우크라이나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파병하기를 꺼리는 국가들이 있을 텐데 예. 그 국가들에게 명분을 주는 거죠. 아, 봐라 러시아도 북한군 예. 지원 받잖냐. 예. 다른 나라도 참전하고 예. 너희들도 우리나라 도와주러 참전해라. 예.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북한군 포로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런 정보를 푸는 이유, 어떤 배경. 맥락과 어떤 의도가 있을 텐데요. 음. 그 의도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그 서방 국가들이라든지 이런 외부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싶어도 보통 이제 물자라든지 자금으로만 지원을 하고 직접 파병을 하지 않아 왔는데 네. 북한이 개입을 한 이상 당신들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파병을 하지 않을 명분이 적지 않느냐. 그러니까 빨리 와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런 그 포석에서 북한군에 관한 정보를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젤렌스키의 의도를 우리가 알고 나서 그 정보를 분석해야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북한군이 파병이 되어 있을 수는 있으나 예. 포로로 잡혀서 인터뷰를 했다는 그 영상은 예. 혹시라도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 파병 자체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예, 그 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렇죠 있을 있을 수 텐데요.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러시아에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선에 북한 군인이 파견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노무자들, 네. 노동력이 파견돼서 일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예. 어떤 분들은 군대가 파견된 것은 맞는데 그것이 전투병이기보다는 그러니까 노무부대, 공병, 뭐 이런 보조 부대일 가능성이 크다. 또 어떤 분들은 직접적으로 북한의 전투병이 파견이 돼서 전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상당히 많은 스펙트럼이 있는데요. 아예 파견 안 됐는데도 파견됐다고 주장한다는 것까지는 없어요? 그런 가능성도 있긴 한데 예, 사실은 지금까지 나온 정보를 취합해 보면 그런 가능성은 점점 옅어지는 것은 알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 그래서 예.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최근에 공개한 그런 동영상 자료를 보고 북한이 반드시 전투병을 파견해서 실제로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돼서 격렬한 전투를 치르고 뭐 이런 식으로 단정지어서 해석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정보가 제한돼 있고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우크라이나 전선에 서방 국가들의 뭐 예를 들어서 뭐 용병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그 무관이라고 하죠. 그 참관하는 군인들이 파견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예. 교관들도 많이 있는데요. 예. 이것은 뭐 공공연한 어떤 사실일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북한이 정말로 러시아 측에 서서 전투병까지
파견을 한 것이 예. 진실이라고 하면은 서방 국가들이 실제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서 함께 싸우는데 그 뭐랄까요 그 장애물이 되는 문턱이 훨씬 낮아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런 의도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보를 뭐랄까요 가공해서 공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면밀하게 저희가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당선되면 24시간 안에 저 전쟁 끝낸다. 그 얘기했는데 예, 그냥 또 허풍으로만 들어야 되는 얘기는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예, 뭐 전쟁은 빨리 뭐 끝났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막연한 생각이니까 예.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끝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글쎄요, 그 트럼프 당시에는 이제 후보였겠죠. 예, 예. 후보가 그 전쟁과도 같은 그 대통령 선거 유세에서 예. 그 하루 만에 끝내겠다. 이것은 당연히 그 뭐 약간 과장이고 표현하자면 예, 그런 거겠죠. 선거 캠페인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최근에 그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뭐 6개월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6개월이면 사실은 올해 그 한 여름쯤일 텐데요. 네. 그때까지 만약에 전쟁이 끝난다면 정말 이건 엄청난 성과겠죠. 그 말은 이대로 놔두면 이 전쟁 안 끝난다는 뜻이네요. 물론 이제 조 바이든 행정부가 그 연장될 때보다는 훨씬 사정이 그 좋은 것은 사실이고 끝내기가 쉬운. 예, 종전 가능성이 커진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러시아와 그 정확히 말하면 푸틴과 트럼프 사이에 어떤 협상이라든지 이해관계 절충이 그렇게 그 또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럼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세 나라의 현재 그럼 이해관계를 보면 예.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그렇게 했다시피 죄송합니다. 아직은 아닌데 예, 예. 미국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것 같고 이건 뭐 그 이유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렇죠. 러시아는 끝내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안 끝내고 싶어 합니까? 끝내고 싶어 하는데 자기의 조건이 있죠. 뭐예요? 이 전쟁에서 가장 그러니까 중시하는 전략 목표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러시아에게 적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외교 노선과 군사 노선을 포기하는 것일 텐데요. 만약에 이런 요구 조건이 향후에 그 협상 과정에서 충족이 되면 뭐 이걸 마다할 필요가 없는데 러시아는 그거 하려고 침공했다는 거니까.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서 예. 서방 세력이 러시아 턱 밑에까지 올라오는 건 못 받아들이겠다는 이유로 예. 공격을 한 거니까. 예. 그래 나토 가입 안 할게라고 하면 러시아가 원하는 거 다 가져가는 거죠. 다 가지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 그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예. 협상이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그럴 약속을 할 리가 없죠. 예. 예.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지금 실제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전쟁을 전황을 뒤집을 가능성은 예. 없기 때문에 예. 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빼앗긴 영토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해 주고서라도 예. 평화 협상을 전쟁은 진행하자 빨리 끝내자. 나갈 수 있는데 예. 거기서 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의 그 국가 안보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또다시 또 러시아가 쳐들어오면은 이것은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자 사실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 측 또 정확히 말하면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국가 안보에 대한 보장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그것은 나토 가입입니다. 통일된 국론이라는 게 사실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도 이 국론이 사실은 그 통일돼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예, 쪼개져 있죠. 그래서 그 이프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러시아가 저렇게 쉽게 말하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우리가 굳이 나토에 가입을 해서 계속 이런 분쟁 상태를 유지해야 될 것이냐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있고 어떤 또 입장에서는 아니 그 러시아로부터 부당한 침공을 당해서 국토도 뺏기고 완전 쑥대밭이 됐는데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는 걸로 이 문제 해결하자는 게 말이 되냐? 저 나라 믿을 수 없다.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면 제일 좋은데 그건 안 되니. 예, 그 체급 차이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동맹을 구해야 되고 우리를 지켜줄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나토 아니겠느냐 하면서 러시아의 그 재침과 또 다른 침공을 막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존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더 강력한 뭐랄까요? 동맹이 필요하다. 예, 필요하고 그것이 나토다라고 하는 측면이 그런 또 그 국민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국민들의 그 여론이 서로 맞부딪히는 것인데 만약에 이 아시겠지만 이 전쟁 상황에서 이 잠잠한 목소리보다는 네. 원래 이게 조금 이 뭐랄까 더 강경론이 강경론이 원래 토론은 강경론이 예, 항상 득세할 수밖에 이긴 이기죠. 없는데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약에 그 향후 협상에서 네. 뭐 그 영토를 포기하자, 예. 점령 당한 영토를 포기하자 이 정도 수준 이 정도의 어떤 입장을 보이면은 그게 그나마 그 용인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여론에서도 그냥 그래 예, 거기까지는 예. 받아들이자. 그런데 만약에 국토도 내주고 나토 가입도 포기하게 된다면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강경 세력이 아마 젤렌스키 대통령을 가만 내버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따위 협상하려면 내려와. 예, 내려와. 앞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거할 수도 있고 무슨 일은 할 수도 아닌데. 있고요. 결국 이제 올해 5월달에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다시 우크라이나에서 미뤄졌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데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다시 출마를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때까지는 여론을 따라야 되겠네요. 예, 적어도. 만약에 그 나토 가입을 포기하게 되는 순간 우크라이나에 있는 강경 세력에 밀려서 아주 그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또 한번 정리를 해보면 협상장에서도 러시아 입장과 우크라이나 입장이 나토 가입 문제를 놓고 또 팽팽하게 평행선을 둘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안 풀리겠구나. 예. 근데 교수님, 그러니까 물론 뭐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건 다르지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일부 강경파 내지는 꽤 많은 국민들은 예. 우리가 나토 가입을 안 하고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야겠다고 하더라도 예. 러시아는 쳐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나 예. 많아라고 생각한다는 뜻인데, 예. 그러니까 야 우리도 그냥 나토 가입 안 하고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는 걸로 우리의 국방을 유지하자라고 하는 예. 여론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역사적인 연원이 러시아는 이러나 저러나 우크라이나 땅을 다 가져가고 싶어가 맞아요? 예. 이게 그 19세기까지라고 하면은 예. 러시아의 그 통치자들이 우크라이나를 절대로 뭐랄까 떼어줄 수 없는 땅 내지는 러시아라고 하는 제국의 일부라고 생각을 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1917년 이후로 예.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뭐 소비에트 러시아 그리고 예. 1922년부터는 소비에트 연방이 성립을 했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혁명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은 우크라이나를 온전한 국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너희들 따로 살아. 예.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여러 가지 어. 뜻을 함축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민족으로서 독립국가로서 생성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원래 갖추고 있었는데요. 예. 이 최소한의 요건이란 것이 그러니까 수학에서 뭐 필요 조건 네? 이런 것이 있는데 그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도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그 20세기 초까지 독립적인 그 독자적인 어떤 민족 국가로 성립할 최소한의 요건은 갖추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게 최소한의 요건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독립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예, 못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러시아 맘이었단 얘기네요. 예, 러시아 그 혁명 이후에 혁명가들 예. 소비에트 연방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이론, 민족 이론이라든지 혁명 이론에 따라서 우크라이나를 하나의 독자적인 국가, 내지는 소비에트 연방 안에서 자치권을 누리는 상당한 자율권을 누리는 구성 공화국으로서 인정해줘야 한다는 인식을 70년 동안 가져왔거든요. 아, 그랬어요? 예. 이 혁명 러시아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러시아 제국을 비난하고 부정할 때 내거는 명분이 그거였습니다. 러시아 제국은 민족들의 감옥이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소수 민족들이 러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서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 예. 그런 잘못을 우리가 시정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취했거든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레닌의 민족 자결주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토를 축소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예. 이 체제가 맞다. 그 민족의 그 운명은 음. 주변 강대국이 아니라 그 민족 스스로가 정하게 하자는 것이었거든요. 이게 민족 자결주의 이론이죠.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에게 독립의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형태의 어떤 그런 국가는 아니더라도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어를 모국어로 쓰게 하고 우크라이나의 문화와 어떤 이런 것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만들었죠. 그런 역사적인 이유가 그리고 있었군요. 우크라이나 영토가 사실은 예. 지금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언제는요? 그러니까 1917년 그 당시에 독립시켜 주자. 얘네들은 할 그때까지 때는 작았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스탈린도 그랬고 레닌도 그랬고 후시초프 같은 경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토를 많이 늘려주었죠. 좀 더 가져가. 예. 오, 왜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공화국의 위상을 끌어올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레닌이 상당히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을 구성할 때 러시아 공화국 다음으로 큰 구성 국가가 바로 우크라이나였거든요. 그러면서 영토를 많이 붙여줬고요. 그다음에 스탈린 같은 경우도 루마니아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적지 않은 영토를 쉽게 말해 돌려받았는데 루마니아에서 영토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것도 분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루마니아로부터 일정 정도의 땅을 전리품으로 받아왔는데 그것을 우크라이나에게 붙여줍니다. 우크라이나를 편애했구나.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뭐 스탈린 치하에서 우크라이나가 아주 격심한 고통을 겪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뭐 혜택도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후시초프 때 크림반도가 원래 그 러시아 공화국의 영토였었는데 그것을 그것도 우크라이나 가져라. 선물해 줬습니다. 우크라이나 쪽에 가까운 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표현에 따르면 러시아 민족과 우크라이나 민족의 우호 친선을 위해서 선물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그 큰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 영토로 만들어준 것이죠. 되게 독특하네요. 그러니까 뭐 민족 자결주의는 뭔지는 아는데 보통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은 자치하고 싶은 소수 민족이 주장하지. 이미 소수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쪽에서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하면서 야 니네는 분리 독립해라고 하는 이른바 제국주의 세력은 듣다 처음인데 물론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의 혁명가들이 야 그건 그거고 인류가 추구해야 할 바는 다른 거지라고 생각해서 그 이상을 추구했다 하더라도 러시아 국민들도 그래 그거 잘하는 일이야 분리 독립시켜줘 우리가 그동안 너무했어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런 여론이었을까요? 그랬으니까 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그 소비에트 연방이 사실은 제국이었습니다. 제국이었는데 다른 제국과는 달리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 이론을 표방하는 제국이기 때문이거든요. 민족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따르면은 원시 공산제 사회에서 노예제 사회가 나타나고 노예제 사회가 중세 봉건제 사회가 되고 중세 봉건제 사회가 근대 자본주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산주의가 이루어진다는 이런 발전 단계를 그리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공산주의 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죠. 자본주의 체제를 거친다고 했을 때는 이제 민족 국가가 성립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산주의가 되기 위해 자본주의 먼저 니네가 해야 된다. 자본주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민족 국가를 성립하는 거죠. 그럼 민족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자본주의 국가가 성립되려면 민족 국가가 성립돼야 된다는 건 누구의 이론입니까? 이게 미국은 온 인종이 잡탕인데 최고의 자본주의 국가가 되어 있는데. 사실 유럽만 놓고 보자면 그러니까 프랑스라는 나라, 뭐 이런 나라들이 원래는 아주 이게 뭐랄까 갈기갈기 쪼개진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 나라가 통일된 국가를 이루면서 자본주의 단계로 넘어가고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결국 시장인데 시장이라는 게 전국 시장이 성립해야지. 그렇긴 하죠.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시장이 돌아가고 내수가 돌아가긴 하죠. 그래서 도식적으로 보자면 이
자본주의 단계의 국가하고요. 예. 예, 민족을 단위로 하는 국가가 거의 일치합니다. 대개는 우리나라처럼 예, 예. 대개는 그렇죠.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의 위정자들이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게 자율권과 자치권을 주면서 온전한 어떤 국가로 만들어야 자본주의 먼저 해 예, 공산주의 가야 되니까 자본주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어. 사실은 뭐 소비에트 연방에서 불가능한데 민족주의 국가라고 하더라 이 정도는 어디리 이제 할 수 있지 가져야 된다. 않겠냐? 그다음에 그래야지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공산주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이야. 하는 도식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민족 국가를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너희가 소비에트 연방의 구성공화국으로서 하나의 회원 국가가 돼서 세상에. 공산주의 체제를 그 발전시켜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민족의 의식도 만들어 줘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영토도 넓혀줘야 되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 관계였군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 분명히 소비에트 연방 체제 아래서 우크라이나가 많은 피해를 겪었고 그런 원한이 지금까지 남아서 우크라이나 안에 이제 러시아를 싫어하는 감정, 혐오하는 감정이 남아 있는 건 사실인데 소련 당시에 예. 예를 들면 어떤 게 가장 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건이었어요? 가장 큰 사건은 역시 1930년대 대기근입니다. 아. 그래서 이 대기근 때 우크라이나가 지금 곡창지대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유럽의 빵바구니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정도로 식량을 많이 생산하는 하는 나라죠. 곳이었는데 그런 우크라이나가 1930년대 초에 예. 대기근을 겪으면서 수백만 명의 그 아사자가 나왔거든요. 그럼 그건 그 이른바 소련에서 예. 곡식을 다 가져가 버렸다면서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 스탈린이 예. 1930년대 추구했던 농업 집단화 정책 예. 이 실패하고 거기다가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그야말로 수백만 명이 농사에 아사하는 실패했군요. 예, 예. 정책 실패와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그런데 나타난 구제해주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 스탈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공업화를 동시에 추진했기 때문에요. 공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수출을 해야 되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 한이 있다고 있더라도 하더라도 농산물 갖고 와 수출하게. 그 유럽의 농산물을 수출해서 얻은 자금으로 소비에트 연방을 공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강박관념에 가까운 그 생각을 하고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예.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던 것입니다. 독립은 시켜줬는데 예. 사실상 지배를 했었군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이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제국 치하에서 우크라이나 민족이 상당히 큰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뭐하러 독립을 시켜줬을까요?라는 제 질문은 예. 야 그거 형식상 독립이지. 어차피 다 소련이 그 당시에 소련이 다 관할하는 거야. 예. 그 미국으로 치면 그 텍사스상 좀 넓혀준 거야. 예, 예. 어차피 텍사스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안에 들어 있잖니.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뭐 텍사스한테 크게 뭐 이렇게 인심 쓰고 아니 왜 남의 나라를 도와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라는 설명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소비에트 연방 아래서 우크라이나로 가는 어떤 그 하나의 공화국이 네.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고 예. 이런 피해에서 오늘날 소비에트 시절 내지는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그 생성되는 어떤 있을 기반이 수 됐던 있겠네요. 것인데요. 예. 또한 역사는 당연히 그러니까 명과 암이 있습니다. 예. 이게 그 우크라이나에서 어두운 측면이라고 하면 밝은 측면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1930년대에 스탈린이 강력한 공업화 정책을 밀어붙여서 예. 한순 그 5년을 안팎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급격한 공업화가 되면서 소련이 미국과 독일 다음 가는 세계 3위의 공업국가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은 쉽게 말하면 농업국가였던 이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이 예. 엄청난 공업 시설을 가진 산업국가로 탈바꿈한다는 얘기인데 탈바꿈하면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뭐 포항제철급 공장들이 예. 수백 군데 세워진 겁니다. 한순간에. 예. 그런데 그런 공단이 집중적으로 생긴 곳이 지역이 바로 우크라이나요? 우크라이나였어요.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일단 동쪽에 그 천연 지하 자원이 많기도 했었고요. 우크라이나의 동쪽, 예, 뭐 이른바 돈바스라고 돈바스 맞습니다. 불리는 예. 이번에 전쟁터가 됐던 예, 그쪽이 그 공업 입지가 괜찮기 때문에 그쪽에 세우긴 곳에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소비에트 연방의 지도부로서는 우크라이나를 조금 더 이제 뭐랄까요, 키워줘야 한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같은 값이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좀 더 많이 세우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비에트 연방 치하에서 어두운 경험도 있고 밝은 경험도 있고 예, 이걸 같이 봐야 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를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로 투영을 해서 보면은 유사한 측면이 꽤 있네요.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일방적인 수탈 관계라고만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오늘날 러시아의 유정자들이 네.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줬는데. 예전에 잘 해줬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러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악감정만은 아니고 예. 호의적 감정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일부 강경 세력이 우크라이나의 상당히 많은 주민들과 러시아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예. 러시아에 대한 혐오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그런 혐오 감정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근본적인 관계를 해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푸틴의 생각일 것입니다. 푸틴의 생각인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 파악이 비교적 정확해요? 이게 참 여기서 학자로서 네. 입장을 뭐랄까요? 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네. 이게 상당히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나라에 널리 퍼져 있는 것처럼 땅 욕심에 환장한 푸틴이란 인간이 너무 호전적이고 주변 나라를 업수히 여겨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식의 선악구도로 이 이걸 전쟁을 보게 바라보면 된다면 이상하다. 많은 것을 놓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던졌던 의문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겠군요. 아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면 굳이 친하게까지 지내는 게 아니라 알았어 우리 나토 가입 안 할게. 우리가 나토 가입하려는 게 니네가 우리 쳐들어올까 봐 그러는 건데 생각해보니 러시아도 우리가 나토 가입만 안 하면 굳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러시아 땅이라고 깃발 꽂을 일까지는 없을 것 같으니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게라고 하는 게 현명한 솔루션 같은데요라는 질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은 우크라이나 안에 이미 친유럽과 친러시아가 우리나라 땅에 진보 보수 있고 뭐 친일 반일 있고 친중 반중 있고 하는 것처럼 이게 서로 대화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얘기해 보면 우크라이나에도 이미 이성을 떠나서 감정적으로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국민들이 꽤 양분이 되어 있다는 말이군요. 그래서 사실은 1991년도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소비에트 연방의 일부 구성 공화국이 아니라 그야말로 독자적인 독립 공화국이 됐을 때, 독립 국가가 됐을 때, 그때 이미 이 우크라이나 동쪽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맺어보려고. 유지하는 것이 우리 앞날에 좋다라고 돈바스 하는 지역에서. 정서가 상당히 강했고요. 이 서쪽에서는 유럽에 가까운 쪽. 너무너무 지긋지긋하다. 소련이라고 하면 러시아라고 하면 지긋지긋하니까 아이고. 이번 기회에 완전히 그 방향을 전환해서 서유럽에 편입되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대립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대립이 2010년대까지 지속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상당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발전, 사실 이 국론이 약간은 그래도 통일되고, 그다음에 이게 국가 안에 있는 어떤 이런 분열이 봉합이 돼야지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나라가 두 쪽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 풍부한 농업 자원과 공업 자원, 인구를 가지고도 유럽의 최빈국으로 전락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민들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2010년대 중반에 채성과 같이 나타난 정치 신인이 바로 젤렌스키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텔레비전에서 희극인으로서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 국민의 머슴이라고 하는 국민 드라마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내친김에 정치인이 됐거든요. 우리로 치면 유재석 씨가 대통령 된 거예요? 꼭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너무너무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드라마에서 구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인기를 등에 업고 출마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공약이란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내부 분열을 봉합하겠다. 그리고 러시아와
그 나토 서방 사이에서 어떤 중립 노선을 걸으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경감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고 이 공약이 사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어떤 호감을 사고 희망이 되면서 압도적인 표차로 2차 결선 투표에서 대통령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기의 공약을 사실 지키지 않습니다. 중립적인 노선을 걷겠다고 했는데 거의 일방적으로 친서방 쪽. 정책에 입각하면서 러시아에게 상당히 뭐랄까요 그 껄끄러운 모습 내지는 어떤 상당히 그 뭐랄까요 전투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그런 갈등 속에서 러시아는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아니 이제는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이것이 이런 식의 어떤 감정이 생겨나면서 결국 갈등이 고조되다가 결국 2022년에 그런 일이 벌어졌군요. 전쟁이. 이렇게 볼 수 있죠. 우크라이나 국민들 중에는 친러와 친유럽 중에 친유럽이 압도적 다수예요? 아니면 뭐 반반 쪽에 그러니까 가까워요? 이 전쟁 일어나기 전까지는 네. 뭐 이게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할 수 없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친서방 성향의 그 시민들이 한 60%, 육사. 예 그리고 친러시아 성향의 경향이 한 40%, 35% 정도였다고 네. 볼 수 있었는데요. 전쟁 후에 많이 전쟁 이후에는 이제 반 완전히 러시아가 늘었군요. 일단 친러시아 성향을 떴던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러시아 땅에 편입되어 있는 상태든지요. 아니면 그쪽으로 아직 이주를 한 상태고요. 예. 나머지 우크라이나 땅에서는 원래부터 러시아에 대한 그 안 좋은 감정이 있었는데 침공까지 당하면서 아주 극렬한 그 반러시아 감정을 가질 수밖에 이해됐습니다. 없는 상황이었죠. 예. 뭐 국론 분열은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론이 예. 사실 매우 분열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예. 뭐 하나가 서로 여야가 합의되는 게 없잖아요. 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수출은 잘 되는데 뭐 예. 현대자동차 차 잘 만들잖아. 예. 그래서 그게 무슨 관계일까 싶었는데 정부가 부패하면 그거는 뭐 되는 일도 있고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 수 여기서 조금 있겠네요. 내가 또 그 정보를 좀 네. 드리면요. 이게 그 동슬라브인 국가가 예, 벨라루스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일 텐데요. 예. 1991년에 그 소비에트 연방 해체되면서 세계 독립 국가가 됐죠. 근데 이 세 나라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체제 전환을 겪으면서요. 약탈적인 재벌이 나타나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올리가르히라고 하죠. 러시아에도 있고. 예, 러시아에 있었는데 벨라루스의 지금 루카셴코 대통령이 사실은 그 거의 뭐 독재자처럼 굴면서 거의 30년 동안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유가 뭐냐면요. 그런 약탈적인 올리가르히 재벌이 벨라루스엔 적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에트 연방 때 누렸던 어떤 사회 보장 정책이 비교적 크게 다치지 않고 유지가 됐던 거예요. 연방 해체 이후에도 예, 벨라루스에서. 예. 그래서 벨라루스 국민들 사이에서는 물론 그 비민주적이고 자유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나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루카셴코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굳이 철회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 연방 무너진 다음에 어떻게 그 복지 체제가 유지가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설명하자면 상당히 그 뭐랄까 그 설명 많이 해야 되는데 네. 나타나는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재벌들이 적었다. 그러니까 그 재벌들이 뭐 없지는 않았겠지만 예. 그들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벨라루스 지역에서는 예. 그러니까 소련일 때 여러 공기업들이 예. 나중에 그게 이제 민영화되고 하면서 민영화되면서 약탈적인 재벌들이 된 건데. 나라를 이렇게 좌지우지했는데 예. 이게 바로 러시아의 경우에 옐진 대통령 때 1990년대에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 러시아도 사실은 약탈적인 재벌들이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면서 오히려 그 발전 동력을 좀먹는 그럴 수 그런 있죠.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체제를 어떻게든 간에 그 타파하고 재벌들을 그 올리가르키를 그 길들인 인물이 바로 푸틴입니다. 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물론 그 독재적인 통치 스타일로 막 독극물로 정적도 죽이고 예, 그러지만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국가 권력마저도 농락하는 약탈적인 재벌들을 통제하고 길들인 측면에서는 예. 뭐 나름대로 긍정적인 측면이 예. 있다는 얘기죠. 근데 분명히 우크라이나는요. 예. 가장
올리가르히의 폐단이 많이 나타난 곳이었습니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올리가르히가 소련에서의 공기업들을 기반으로 한 거니까 예. 소련 시절에 공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역에 많았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그렇기도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소비에트 시절에 어떤 국영 재산이 민영화되면서 이게 좀 부패로 연결됐다는 효율적인 그 경제 체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약탈적인 재벌들이 그런 것을 다 차지하고 국민 경제를 그 향상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쪽으로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이 올리가르히가 정권까지 차지하게 되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이제 포로첵코라고 하는 초콜릿 재벌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가장 그 체제 전환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측면이 가장 적나라하고 극단하게 나타났던 나라가 이 세 나라 중에서 바로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러시아. 그래서 그래서 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할 때 정말로 옥토, 국도 전체가 다 옥토고요. 동쪽에 치우쳐 있긴 하지만 동쪽에는 정말로 무궁무진한 지하 자원이 있고 인구도 4천만 명이었거든요. 예. 유럽에서 4천만 명이면 상당히 큰 이 인구 대국인데 네. 이런 조건을 갖추면서도 결국은 뭐랄까요, 나라가 국련이 분열되고 그리고 정치가 봉합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그리고 국민 경제 전체의 발전보다는 자신들의 이속만 챙기는 그 약탈적인 재벌들이 결국은 국가 권력마저도 가지게 되면서 이 발전 동력이 사그라들었다는 얘기죠. 우크라이나의. 미국은 그럼 우크라이나가 어떤 포지션이기를 바랍니까? 우크라이나가요. 예. 러시아는 미국이 맘대로 못할 텐데 예.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원하는 그 휴전의 조건이 있으면 야 그거 따라라고 할 수 있잖아요. 미국은 예. 그 파워 있으니까. 정확히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면은 이게 너무 뭐랄까요? 그 미국도 여러 가지 트럼프. 예, 트럼프 행정부라고 예. 하면은 우크라이나에게 영토를 내주는 한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나토 가입은 해라.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푸틴 대통령이 결국은 그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는 아주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지 않았는데 선거에 승리하고 당선자로가 된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때 입장은 뭐였냐면 현재의 그 전선을 국경으로 아예 그 만들어 버리고 달리 말하자면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포기하게 만들자는 얘기죠. 반면에 20년 동안 나토 가입을 유예해 주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트럼프 당선자 입장에서는 20년 동안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지 않으니 러시아로서도 이게 나름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푸틴 너의 인생 평생 안에서는 그런 일 없을 거 아니야. 그런 얘기일 수 있겠네. 근데 뭐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뭐 거기도 많은 그 논쟁이겠지만 자 20년 뒤에 우리가 나토에 가입할 수 있으면 한번 참아보겠다. 그래. 뭐 국민들을 설득할 카드는 될 수 있겠네요. 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푸틴입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거냐. 그럼 달리 말하면 20년 뒤에는 또 한다는 얘긴데. 가입을 하게 될 텐데 이거 지금 하나 20년 뒤에 하나 우리한테는 이거는 그게 그거다.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푸틴 입장에서도 말이죠. 예. 어차피 그래 미안해.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나토 가입 안 할게. 예. 라고 약속을 한들 그 약속도 뒤집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그 유정자들은 그런 의심을 당연히 하겠죠. 그러니까 푸틴이 그런 의심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젤렌스키가 러시아가 기어이 원하니 나토 가입 안 한다고 약속할게. 라고 약속은 해주고 휴전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막 비참해하겠으나 그럼 반대로 푸틴은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100% 이겼다고 생각할 거냐 하면 그 약속 언제든지 깰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부터 우리는 나토 가입 영원히 안 할게라는 약속이나 20년 동안은 안 하고 그 이후에는 뭐 할지 말지 그때가 생각해 보자는 얘기나 몰라 우리는 나토와 관해서는 우리는 맘대로 할 거야라는 거나 푸틴이 바라보기에는 셋 다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똑같지 않냐. 그냥 명분과
그 슬로건일 뿐이지. 예, 예. 라는 생각을 하진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위정자 입장에서는 그 러시아에 대한 원래부터 있었던 어떤 불신 감정이 예. 전쟁으로 더 이제 극대화되면서 이 나라는 호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 나라가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이런 불신감을 가지게 되겠죠. 사실 이게 저는 그 푸틴 대통령이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어떤 그런 극단적인 카드를 낸 것에 어떤 후폭풍, 그다음에 오히려 우크라이나도 휴전해봐야 언제든지 러시아가 예, 또 예. 쳐들어올 테고 예. 나토 가입 안 한다고 해봐야 언제든지 또 쳐들어올 수 있다라고 예. 생각한다는 거죠. 이 전쟁을 일으켰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전황이 러시아에게 그럭저럭 그 유리하게 진행된다는 차원에서는 그 푸틴 대통령의 선택이 옳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나마 우크라이나 남아 있는 친러시아 성향의 시민들까지도 예. 공중분해하게 만들면서 완전히 우크라이나가 극단적인 반러시아 성향의 국가로 만들었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장기적으로 지금 얻은 영토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득이 네.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 알량한 알겠습니다. 어떤 성과로 그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면에서 푸틴 대통령의 전쟁 선택이 장기적으로는 오판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유럽이나 미국의 이해관계로 보면 예. 우크라이나를 나토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게 예. 많이 절실해요? 아니면 그냥 우크라이나의 개인적인 개별적인 희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을 위시해서 예. 몇몇 나라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별로 그 큰 매력을 느끼지 않는데 예. 사실은 또 그 분쟁 국가가 그 나토 회원 국가가 되게 되면은 예. 이게 정말로 골치 아픈 골치 상황이 아프죠. 되거든요. 그렇죠. 또 그런 것을 노리고 이제 푸틴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데 자동 참전해야 되는데 골치 아프죠. 예. 예.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더 정확히 말하면 조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러시아의 힘을 빼자. 빼놓는 가장 좋은 카드가 바로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계속해서 힘 빼는 거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사실 강대국이라든지 이런 그 패권 국가의 비정한 측면이 보이는데 죽어나가는 것은 그 나라 국민들이고 예, 국민들이고 뒤에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역설적으로 버티면 버틸수록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 국가 발전에서 인구 구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남자들 많이 죽겠죠. 예, 남자가 죽고 원래부터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국가는 1991년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그 위기에 시달려왔기 때문에 출생률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대, 30대 한창 일할 수 있는 경제 인구가 가장 잘록한 이 그림을 그리거든요. 제일 부족하거든요. 예. 그래서 가끔 이 전쟁 보도를 보시면요,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왜 40대, 50대 남자들만 그러니까 전선에 보내서 싸우게 만들고 20대 청년들을 징집하지 않는가 하는데 그게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20대 청년까지도 징집을 해서 전쟁에서 하게 된다면 죽으면 나라의 명맥이 끊기는구나. 완전히 그 국가 발전의 동력이 소진돼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20대 청년들의 징집을 자제해 오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시행해 왔는데 만약에 나라군요. 전쟁이 뭐 그 몇 년 안에 끝나지 않고 정말로 질질 끄게 된다면은 예. 뭐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우크라이나는 인구 구조의 충격만으로도 향후 50년, 100년 동안에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실패한 국가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 입장인데요. 미국과 뭐 주요 나토 국가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는 나라의 그런 사정은 뭐 너희 나라 사정이고 사정이고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호전적이고 침략적인 국가인 러시아의 힘을 쪽 빼놓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힘이 어느 정도 소모되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또 예상을 벗어나는 것이었는데요. 이 미국과 이 서방 국가들이 보는 러시아의 어떤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허약한, 그러니까 덩치는 큰데 허약한 국가.
이 겉은 뭐 이렇게 세 보이는데 안으로는 이게 쉽게 말하면 그 허접한 국가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에게 일정한 충격을 주면은 러시아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졌고 그것은 단지 2022년과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친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였거든요. 예. 그런데 러시아는요 역사를 돌이켜 보면요 항상 위기에 강한 나라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 저 나라가 도대체 저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제풀에 그 허물어질 것 같다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위기를 겪으면서도 결국 이겨내고 그다음에 용수철처럼 탁 튀어 올라가지고 더 도약하는 성향을 보여왔거든요. 이게 러시아 역사 3번 있습니다. 그것은 근대 초에 폴란드와 스웨덴의 침공을 받아서 예. 모스크바가 함락되면서 아예 그 폴란드의 식민지로 전락할 상황이 17세기에 있었는데요. 예. 이때 그것을 결국 이겨내죠. 그리고 오히려 스웨덴과 폴란드를 제압하면서 동유럽의 강자로 떠오르는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때는 왜 침략했어요? 스웨덴과 그 당시는 폴란드? 이 동유럽에서 폴란드가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아, 그냥 그래서 우리가 세니까. 예, 그리고 그게 언제였다고요? 그게 그 17세기 17세기에 예, 초였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한번 그 우리가 아는 폴란드라는 나라는 약소국의 대명사인데 네, 그때 오히려 그 당시는 최대 강대국이었고 폴란드에게 먹혀서 식민지로 전락할 위기에서 이겨내고 극적으로 이겨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예상을 뒤엎고. 이겨내고 그다음에 오히려 폴란드를 제압하고 스웨덴을 제압하고 동유럽의 강자로 부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19세기에 1812년에 나폴레옹이 침공을 하죠. 예. 모스크바가 잿더미가 되고 수도가 그 함락당한 상태에서도 결국은 이겨내고 나폴레옹을 물리치고요. 예. 그리고 파리를 점령하면서 1815년 점령하면서 이제 동유럽의 강자였던 러시아가 전체 유럽의 강자가 되는. 떠오르죠. 그리고 20세기에 1941년에 나치 독일이 소비에트 연방을 침공해서 거의 모스크바가 함락당할 위기에 처해서 나치 독일의 어떤 그 식민지가 될 상황에서 다시 또 역주행을 해서 베를린을 1945년에 점령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유럽의 강자 정도가 아니라 월드 미국과 함께 됐죠.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초열강으로 자라났던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러시아 역사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물리학 법칙은 아닌데 일종의 경험칙으로 러시아는 위기에 접했을 때 국민들이 미쳐버리는구나. 그것을 결국은 극복해내고 오히려 그 다음에는 더 큰 그 역량을 가진 국가로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역사를 보면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를 그렇게 얕봐서는 안 되는데 항상 그 러시아의 그 어떤 편견이 작용을 해서 그런 국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충격을 가하면은 이 나라는 무너질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그런 경험이 그런 인식이 또 말짱 또 그냥 허튼 것은 아닌 게 1917년에 러시아 제국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볼셰비키 됐고요. 근데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해체됐죠.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할 때 저 나라는 그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 우크라이나를 어떤 그 촉매로 삼아서 저 나라를 한번 쓰러뜨려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텐데 이런 인식에서 또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체 내부의 위기로 그 무너지는 경우는 있지만 외부에서 어떤 충격을 갔을 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해지고. 그래서 1917년 러시아 제국의 몰락,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갑작스러운 붕괴에 착시 현상을 일으킨 미국과 서방이 지금 러시아가 강력해 보이지만 일정한 충격을 가하면 정제 제재를 가하고 저러다 보면 출혈을 하게 만들면은 제풀에 무너지든지 아니면 고분고분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 이 러시아의 어떤 그 갈등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대리로 이용해서 러시아의 힘을 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전쟁을 지속해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러시아 역사의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어떤 그런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설날 연휴가 많아서 예. 특집으로 그 류한수 교수님 모셨는데 설날 연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 어른이 어디서 듣겠어요. 예. 사실 이게 역사학자로서 그러니까 이런 사실 역사학자는 이게 그 세밀한 그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기 있죠, 때문에 있죠. 큰 얘기를 예. 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고 좋아하기 마련인데 아, 네네. 제가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알아서 걸러서 예, 그래도 걸러서 들어주시기 들을게요. 바랍니다. 야, 재밌다. 앞으로 올 한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을 들을 때마다 예. 잘 적용을 해볼게요. 나오는 뉴스 다 믿을 거는 아닐 수 있고 그건 예. 원래 전쟁이라는 건 그런 거니까. 전쟁에서는 정말 진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정말 비판적인 입장에서 걸러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자세가 알겠습니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신가대화 설 특집 전쟁 시리즈 중에 하나였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모티브로 그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의 긴 역사를 또 함께 배웠네요. 상명대학교 류한수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비티 샴푸.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래 폴리팩토리의 그래비티는 샴푸인데 왜 테크 전시회에 나오셨나요? 저희 샴푸에도 기술력이 많이 담겨져 있고요. 테크 기업들하고 한번 해볼 만한 기술이다 이것도. 이제 감히 제가 한번 어떤 기술인가요? 이건 그냥 샴푸가 아닙니다. 카이스트 과학자들의 혁신적인 탈모 케어 기술로 탄생한 게임 체인저. 딱 1회 사용으로 풍성해진 볼륨 40% 증가, 무려 48시간 유지. 탈모는 더 이상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더 힘차게, 더 오래 고추세운 남자의 자신감 여러분도 느껴보세요. 품절대랑 그래비티를 한정 수량 특가 판매 중. 고민하는 순간 품절됩니다. 구매는 3% 핫딜 영상 하단 참고.